시진핑 시대 협력인가 침투인가? 2025년 중국의 권력과 한국의 선택. 중국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회일까? 아니면 위협일까? 오늘 그 답을 찾아 중국의 권력 심장부로 들어가 중국 현대사 4부로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한국 경주 에이펙. 11년 만에 시진핑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리고 70조 원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체결. 겉으로는 경제협력의 복원이라 불렸지만 그 안에는 훨씬 복잡한 계산이 숨어 있었죠. 중국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멈췄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으며 군 내부에선 숙청과 실종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럼에도 시진핑은 강한 중국을 외치며 외교 무대에 다시 섰습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단순한 협력의 제스처가 아니라 무너지는 내부를 외교로 가려보려는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한편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지만 국민들은 냉소적인 시선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통화스와프가 과연 한국을 위한 선택인지 아니면 중국의 위안화 방어를 돕는 선택이었는지 그 의문은 회담이 끝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은 여전히 자신을 중국 그 자체로 여기며 마오쩌둥이 세웠던 인민의 나라를 다시 통제의 나라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그가 열었던 협력의 문이 결국 침투의 문으로 바뀐 지금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하는지 시진핑 권력 두 번째 시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꼭 누르셔서 영상 제작에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력의 집중. 시진핑은 이제 중국 그 자체다. 2012년 시진핑은 권력을 잡자마자 국가, 군, 당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정적을 몰아냈고 헌법을 고쳐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죠. 그 과정은 혁명보다 더 철저했고 숙청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2022년 제20차 당대회 전 국가주석 후진타오가 회의장에서 끌려나가는 장면이 전 세계로 생중계됐습니다. 그날 이후 중국의 권력은 오직 한 사람, 시진핑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는 경제보다 체제를 택했고 성장보다 권력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국가 전체를 하나의 사상 체계 속에 가둬버렸습니다. 이념은 다시 종교가 되었고 언론은 침묵을 배웠으며 학문은 권력을 비판하는 대신 찬양을 배우기 시작했죠. 감시 카메라가 10억 대를 넘기며 사람들의 일상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사회 신용제도가 부활하면서 국민은 자유로운 개인이 아니라 점수화된 인민으로 변해갔습니다. 겉으론 안정처럼 보이지만 그 안정은 공포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시진핑은 경제를 잃는 대신 절대 권력을 얻었다고요. 하지만 절대 권력은 언제나 불안을 품고 있습니다. 그는 내부의 균열을 감추기 위해 외부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협력의 이름으로 침투의 길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 전쟁 협력의 이름으로 침투하다. 시진핑 체제의 권력은 언제나 통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하지만 통제만으로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죠. 통제는 사람을 억누를 순 있지만 먹고 살게 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경제라는 외피를 걸친 새로운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그는 기술을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권력의 수단으로 보았죠. 그래서 201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전 세계를 향해 인재와 기술을 동시에 흡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인 계획입니다. 겉으로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었지만 실제로는 기술 확보를 위한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죠. 중국의 국립연구소와 국영기업들은 막대한 자금을 내걸며 세계의 과학자, 교수, 엔지니어를 스카우트했습니다. 연구비와 주택, 가족 비자까지 지원했지만 그 이면에는 언제나 국가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이 프로그램을 과학 스파이 네트워크라 부르기 시작했고 실제로 수많은 기술 유출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항공우주, 인공지능, 로봇 분야의 핵심 연구진들이 자문,
계약과 연구 지원 명목으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부는 기업이, 일부는 대학이, 또 일부는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 연결했죠. 겉으로는 협력이라 했지만 결과는 기술의 이전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 중국의 AI 연구소와 반도체, 국책 프로젝트에 한국 출신 박사와 연구원 이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중 상당수는 국책기술과 연관된 인물들이었죠. 시진핑은 이런 방식을 통해 기술을 수입했지만 그것을 다시 무기화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감시 시스템에 쓰였고 반도체는 군사 장비와 통신 감청 기술에 사용됐습니다. 과학이 자유를 위해 발전하던 나라와 달리 중국의 과학은 권력을 위해 발전한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외부 흡수 전략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술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창의력은 살 수 없었어요. 내부에서는 자유가 사라졌고 과학자들은 국가의 명령에 맞춰 연구를 해야 했습니다. 실패한 연구는 반역으로, 해외와의 교류는 스파이로 의심받았죠. 그 결과 중국의 첨단 산업은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질적으로는 멈춰섰습니다. 복제의 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봉쇄로 닫힌 도시들, 끊어진 물류, 쓰러진 자영업자들. 경제는 급속히 식었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었죠. 한때 세계의 공장이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의 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시진핑은 물러서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강하게 틀어쥐었죠. 공동부유를 외치며 부자와 기업을 때리고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외국 자본을 몰아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부자는 돈을 빼돌리고 외국 기업은 철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통제와 검열뿐이었죠. 그때 상하이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우린 먹을 게 없다. 하지만 당신들은 정말 인민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그 목소리는 곧바로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시진핑의 통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불신을 두려워한 그는 더 많은 연설을 하고 더 많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으로 세운 체제는 결국 내부의 균열로 무너지는 법이죠. 시진핑은 외부의 기술로 체제를 세웠지만 그 체제의 균열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군의 균열 총성은 없지만 권력 전쟁은 시작됐다. 시진핑은 늘 말했습니다. 당이 총을 지휘한다. 하지만 지금의 중국에선 그 총이 어느 쪽을 향할지 아무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권력의 불안은 언제나 군에서 시작되죠. 시진핑은 집권 직후부터 군을 장악하기 위해 철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수많은 장군들을 숙청했고 장점인 계열의 군 인사들을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군사위원회와 국방부의 주요 보직은 모두 그의 측근, 즉 시자진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 10년 동안 군은 조용했고 시진핑의 권력은 흔들리지 않았죠. 침묵이 길수록 그 밑은 썩어가고 있을 즈음 2024년 갑작스러운 이상 조짐이 시작됐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유샤가 예고 없이 해임됐고 국방부장 리상푸는 내부조사라는 한 문장 뒤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며칠 뒤 군 내부 통신망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가 검열 목록에 올라갔습니다. 군 수뇌부의 실종과 숙청, 그리고 자살설 총성은 없었지만 권력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겁니다. 시진핑은 그 이유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지만 베이징 안팎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군사위 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었고 지방 군구의 지휘관들은 연이어 사임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충성 맹세를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명령 불복종이 속삭여졌죠. 권력의 중심부에서 균열이 나기 시작하며 군의 불안은 곧 외부로 번졌습니다. 그 시기 한국의 방산 기술과 정보 인프라를 노린 해킹이 급증했고 항공우주 AI 반도체 분야의 연구자들을 겨냥한 스카우트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이었지만 실제로는 정보 침투였습니다. 시진핑 체제의 내부 불안은
결국 외부를 향한 공격으로 드러났던 거죠. 그는 내부의 균열을 덮기 위해 바깥으로 힘을 빼앗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킹이나 기술 절도가 아닌 시진핑의 중국은 통제와 불안을 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의 자유와 기술을 흡수하는 방식이죠. 한국의 반도체와 방위 기술이 표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권력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강함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두려움은 잠시 질서를 만들지만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지금 중국의 군은 바로 그 두려움 속에 있으며 지휘관들은 충성을 외치면서도 불안에 떨고 병사들은 체제보다 생존을 택하고 있습니다. 강한 군대라는 구호 뒤에는 이미 신뢰가 무너진 조직이 남아 있습니다. 시진핑은 이런 흔들림을 인정하지 않아 더 많은 단속을 하고 더 자주 연설하며 더 강한 통제를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진 충성은 다시 세울 수 없으며 두려움으로 다스린 권력은 언젠가 그 두려움에 삼켜지게 마련이죠. 이제 중국의 군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총성은 없지만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전쟁의 무대는 총칼이 아니라 정보와 기술, 그리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시진핑의 체제는 지금 안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습니다. 외교의 고립 협력이 아닌 통제의 언어, 군의 균열은 곧 외교의 고립으로 이어져서 시진핑 체제의 불안은 이제 국경 밖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론 협력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통제의 언어를 쓰고 있죠.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값싼 인건비와 거대한 시장으로 전 세계의 기업들이 몰려들었죠. 하지만 지금의 중국은 그 시절의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기업은 떠났고 외국 자본은 도망쳤으며 남은 건 국가가 만든 시장뿐이에요. 시진핑은 이 공백을 외교로 채우려 했으나 그의 외교는 신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립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이미 냉전으로 돌아갔으며 반도체 봉쇄, 첨단 기술 수출 금지, 그리고 기업의 중국 철수까지, 이건 단순한 경제 제재가 아니라 기술로 만든 철의 장막이었습니다. 시진핑은 이에 맞서 러시아와 손을 잡았지만 그건 진짜 동맹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거래였습니다. 러시아는 에너지를 팔고 중국은 침묵을 사주며 두 나라는 같은 배를 탔지만 서로의 등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유럽도 등을 돌려 과거엔 베이징을 향하던 정상들이 이제는 서울과 도쿄, 뉴델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1대1로는 멈춰섰고 그 대신 차이나 리스크가 세계의 경고가 되었죠. 이제 중국은 경제의 중심이 아니라 불안의 진원지로 불렸으며 그 사이에 한국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마음으로는 점점 멀어진 나라. 중국은 협력을 말하지만 협상 테이블 밑에서는 늘 기술 이전과 정보 접근을 요구합니다. 겉으로는 파트너를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 회담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언론은 경제협력의 복원이라 불렀지만 그 속엔 기술 확보와 외교 주도권 회복이라는 의도가 엿보였죠. 시진핑은 지금 외교를 무기로 삼고 그가 내세우는 협력은 실은 통제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그는 자신의 내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즉, 신뢰보다는 복종을, 대화보다는 지시를 원하면서 중국의 외교는 점점 더 거칠고 냉정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념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거래를 시작하면 반드시 통제를 시도하기 때문이죠.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권력의 확장 도구로 상대를 보는 그 태도. 이게 바로 중국 외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아래 한국은 언제나 시험대에 오릅니다. 우리의 기술과 시장, 그리고 외교적 균형이 그들의 계산 안에 들어있죠. 이재명 정부는 경제 협력을 내세우지만 그 협력은 양날의 검입니다. 중국의 투자와 스와프는 달콤하지만 그 끝엔 늘 의존이 남습니다. 한번 의존이 깊어지면 국익은 협상력이 아니라 약점이 되어버리죠.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의 미소에 기대어 정책을 맡겼을 때 돌아온 게 미사일이었다면
이번엔 경제의 이름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국을 믿는 건 결국 중국의 룰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 룰 안에서 이익을 얻을 순 있지만 절대 주도권은 가질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외교를 통해 체제를 지키려 하지만 그 체제는 이미 내부에서부터 금이 가고 있습니다. 경제는 멈추고 젊은 세대는 등을 돌렸으며 군은 불안합니다.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그 안은 이미 허물어지고 있어서 그는 더 자주 외교 무대에 오르고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세계를 향한 외침이 아니라 무너지는 내부를 향한 주문에 가깝습니다. 중국의 붉은 깃발은 여전히 펄럭이지만 그 색은 더 이상 순수한 붉음이 아닙니다. 그건 통제와 불안, 그리고 고립이 섞인 어두운 붉음이죠. 그리고 그 붉은 바람이 한반도를 스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냉정함을 잃는 순간 그 불안은 곧 우리의 위기로 바뀔 겁니다. 내부의 두 중국 침묵의 붕괴. 중국의 하늘은 여전히 붉지만 그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눈빛은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거리의 스피커는 오늘도 시진핑 주석 만세를 외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의 표정은 무표정하죠. 겉으론 질서정연한 나라지만 그 질서 속엔 두 개의 중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텔레비전 속의 중국으로 국가 행사마다 환호가 터지고 당의 업적이 찬양됩니다. 관영 뉴스는 경제는 안정적이다. 국민은 행복하다. 하지만 그 화면 바깥의 중국은 다릅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며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들은 탕핑, 즉 드러눕기라 부르는 새로운 저항 방식을 택했죠. 탕핑은 게으름이 아닌 체제에 대한 조용한 거부입니다. 열심히 일해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차라리 멈추겠다. 그게 지금 중국 젊은 세대의 솔직한 심정으로 그들은 국가의 영광보다 자기 삶의 온기를 택합니다. 시진핑이 청년은 조국의 미래라 말할 때 청년들은 속으로 답합니다. 그 미래에 우린 없다. 이 현상은 단순한 사회 피로가 아닙니다. 중국 내부 보고서에선 이를 침묵의 붕괴라 부릅니다. 사람들이 체제를 거부하는 방식이 더 이상 혁명이 아니라 무관심이 된 거죠. 반란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정권에게 진짜 두려운 건 국민이 더 이상 믿지 않는 순간입니다. 경제 역시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고 청년 실업률이 25%를 넘어서도 국가는 통계를 숨기며 안정적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압니다. 그 안정이란 말이 얼마나 불안의 다른 이름인지를요. 이제 중국의 도시들은 두 얼굴을 가집니다. 한쪽에서는 인공지능과 전자상거래가 국가의 미래를 외치지만 다른 쪽에서는 밤새 음식 배달을 하며 하루를 버티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베이징의 빛나는 빌딩 아래 수백만 명의 배달원들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그들에게 중국몽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꿈을 대신 꾸는 노동일 뿐이죠. 이제 그 불신은 감정이 아니라 문화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의 구호 대신 밈과 농담으로 세상을 풍자합니다. 유튜브가 막혀도 VPN을 켜고 세상을 엿보죠. 시진핑이라는 단어는 검열되지만 사람들은 은어로, 이미지로, 노래로 그를 비판합니다. 그건 총 대신 언어로 싸우는 세대의 반란이에요. 이 모든 걸 시진핑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자주 등장하고 더 크게 말하는 그의 연설은 점점 길어지고 국가회의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말이 길어진다는 건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짜 강한 권력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바로 위기의 신호입니다. 시진핑의 통제는 사람들의 행동을 막을 순 있어도 그들의 생각을 막을 순 없습니다. 인터넷을 막고 언론을 닫아도 사람들은 이미 세상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침묵을 선택한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그게 바로 독재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이죠. 중국은 겉으론 여전히 거대합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은 소리 없는 해체입니다. 권력은 건재해 보이지만 신뢰는 이미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체제를 믿지 않고
체제는 사람을 믿지 않죠.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붕괴입니다. 한 나라가 무너질 때 총성이 아니라 침묵이 먼저 온다는 걸 중국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선택국이 겁낸 평화는 오래가지 않는다.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한 번의 착각을 겪었습니다. 평화의 미소에 기대었지만 돌아온 것은 미사일과 위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배웠죠.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세계라는 것을. 이제 다시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길을 갈 것인가? 시진핑은 지금 내부의 위기를 외교 무대로 옮기고 있습니다. 경주 회담에서 내민 경제 협력의 손길은 협력이라기보다 체제를 연명하려는 숨줄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파트너가 아니라 도구에 머물러 있습니다. 협력의 언어 뒤엔 언제나 계산이 있습니다. 기술 이전, 정보 접근, 자원 확보 이건 협력이 아니라 영향력 확장의 방식이죠. 그들이 흔드는 손은 악수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묶기 위한 끈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입니다. 국익이 빠진 평화는 오래가지 않으며 믿음이 없는 협력은 언제든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냉정함을 잃는 순간 그들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한국은 이제 감정의 외교를 버려야 합니다. 좋은 이웃이라는 말보다 지킬 국익이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강대국의 미소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악순환을 끊어야 할 때입니다. 외교는 선의가 아니라 전략의 언어입니다. 국가의 존엄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에서 지켜집니다. 우리가 냉정해질수록 나라의 자존은 단단해지고 냉철할수록 평화는 오래갑니다. 지금 중국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것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의 판단력입니다. 그 판단이 앞으로 10년 우리의 안보와 경제 그리고 미래를 가를 것입니다. 냉정함이 나라를 지킨다. 역사는 늘 권력과 이성을 시험해왔으며 지금은 그 시험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웃의 미소보다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냉정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영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올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현대사 70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에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